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정현이고요. 저는 그 유방암 암센터에서 그 스트레스 클리닉에서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 상담하고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정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끝에 행사로 5년, 10년 이제 생존자들 기념식이 있으신데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을 거 생각하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치료 중이고 많은 고생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라고 이렇게 응원의 말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30분이 굉장히 짧은데요. 30분 동안 우리 암 진단 받고 이후에 어떤 심리적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다는 거. 대개는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이전에 없던 불안 증상, 불면증, 우울 증상, 뭐 화가 나기도 하고 갈등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면 이게 혹시 내가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내가 뭔가 되게 나약한 건 아닐까,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굉장히 좀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연스러운 건강한 심리 과정이라는 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그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많은 상담을 한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우리 환우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방암 또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 이렇게 스트레스 극복하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스트레스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들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고통,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라는 말이 더 맞지 않으신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뭐 암 자체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은 뒤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실 암 치료, 어쨌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또 생기는 우리 여자분들한테 어떤 그런 유방이라는 거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체의 기관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상실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상실감, 이런 것들에서 오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탈모, 항암 치료 과정에서 탈모 생기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방이 사라진다는 거,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이제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면은 또 꿈을 많이 꾸게 되고, 이제 꿈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한 직후에 어떤 젊은 여자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꿈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한 분은 꿈속에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예뻐했던 강아지,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정말 내가 너무 사랑했던 강아지를 이제 꿈속에서 막 키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강아지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강아지지만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너무 사랑하는 강아지인데 도저히 절대 나는 안락사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막 울부짖는데 이제 결국에 그 의사와 가족들이 그 강아지를 안락사 시키는 그런 꿈을 밤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꾸시면서 이제 꿈에서 깨나는 그런 악몽을 이제 그게 아마도 이제 그 강아지가 상징하는 건 아무래도 내 이제 유방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거를 어쨌든 그런 상실감을 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슬픔을 느끼고 이런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뭐 다양한 꿈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실제로 암 진단 받았을 때 굉장히 환자분들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신다. 그래 불안, 두려움, 공포. 그래서 실제로 처음 진단 받을 때는 가족분들이 같이 가시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머릿속이 다 새하얘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의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한 것 같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설명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게 결국에 이제 이런 심리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불안한 거는 뭐 늘 계속 이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대상이 되죠. 우리 암 환자분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으라면 불안이거든요. 불안.
내가 치료가 잘 될 수 있을까? 미래에 내가 또 혹시 재발하거나 전이 되거나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과 또 헤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하여튼 끊임없이 생각에 생기는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이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불면증이 많이 생기고요. 이게 이런 불면증의 정서적인 거는 이제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호르몬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 자체가 여성 호르몬을 굉장히 이렇게 좀 더 낮추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여성들이 건강한 분들도 갱년기 증상을 느끼시듯이요. 약물에 의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불면증이나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리고 이제 가족 간에도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 보면 마음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나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면 되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또 이제 속상하고 이제 그래서 싫기도 하고 하면서 또 가족들이 반면에 또 너무 아유 괜찮아 이제는 치료 다 받았으니까 건강한 거야 하고 이렇게 조금 무심한 듯이 느껴지시면 또 굉장히 섭섭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갈등들이 많이 생기시는데요. 제가 뵀던 분 중에 한 분은 남자분이 그냥 되게 이렇게 좀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부인이 젊은 분이셨는데 유방암 수술을 한 오후 늦게 받으셔서 그날 유난히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날이었어요. 이 지역에 이 폭설 때문에 정말 교통이 다 마비될 정도로. 그래서 부인이 아마 이제 일찌감치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수술을 받긴 하는데 이제 애들도 너무 어리고 아직 엄마가 이렇게 수술 받는데 불안하고 하니까 그냥 나 수술 받는데 오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 애들 보면서 이렇게 부인이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할 때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애들 진짜 걱정도 되고. 근데 그 남편분이 진짜 안 오신 거예요. 수술을 받는데 아 그래 부인이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안 그래도 수술 받아서 힘든데 내가 부인 말을 좀 잘 듣자. 너무 순수하신 거죠 우리 남편분께서. 그래서 그날 진짜 안 가셔가지고 그 이후에 몇 년을 그냥 싸울 때마다 내가 수술할 때 안 왔지 이걸로 이제 괴롭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여자분들은 공감이 되죠 충분히. 우리 여자분들 예스가 노일 때도 있고 노가 예스일 때도 있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말 아주 미묘한 거에서 가족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또 이제 환자분 스스로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그 실질적인 갈등들 그리고 실생활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 사실은 남성분들이 편찮으시면 그래도 부인들이 굉장히 정성껏 케어를 많이 해주시니까 이게 식사도 잘 하시고 얼굴이 금방 회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아프실 때는 이제 일단은 식사하는 거부터 가정 청소하는 거 일단 일상생활하는 거 아이들 양육하는 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쉽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자분들은 또 이게 투병 과정이 또 더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겪게 되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보통 이제 활력 징후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면 항상 이제 아시죠? 혈압도 재고 그 다음에 뭐 체온도 재고 이게 혹시나 뭐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징후이기 때문에 재는 건데요. 우리 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정말 자주 이런 바이탈 사인들처럼 재야 되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고요. 우리 암에 대한 심리적 적응 과정 이거는 병적인 게 절대 아니고요. 누구나 암을 진단받고 나면 거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5단계 심리 과정이 있다고 우리 엘리자베스 큐벌러 로스라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세요. 평생을 우리 암 환자분들 곁에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또 혹시 이제 나중에 이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옆에서 잘 이렇게 돌봐드릴 수 있는가 이거를 평생 이제 매진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이거를 처음 많은 암 환자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발견해낸 걸 이제 논문에 발표하셨는데요. 어쨌든 암 진단을 받으면 그거는 굉장히 큰 심리적 충격이라는 거죠. 누구한테나.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하고 싶고 정말 암이 맞을까? 그런 두려움에 또 다른 병원들, 다른 선생님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한동안 부정하는 상태가 온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우리가 굉장히 심한 어떤 충격적인 일을 받아들여야 할 때 우리 마음의 어떤 이불, 담요처럼 이제 버퍼링을 이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좀 마음의 여유를 두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게 이제 분노감이에요. 분노감.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암 진단 받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내가 되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하고 굉장히 불안해서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이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고 나면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폐암에 걸리신 분들은 내가 흡연을 해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내 운동을 안 해서 그럴까 내가 식습관이 잘못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데요. 결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를 이제 많이 원인으로 꼽기도 하고요.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암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왜 나인가? 내가 정말 여태까지 굉장히 성실하게 잘 살았고 뭐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주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나한테 생기는 걸까? 이렇게 굉장히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화가 나는 시기가 많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제 지나가는 거고요.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조금만 내가 우리 애가 몇 살 때까지 또는 우리 손주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신앙이 있는 분들은 신과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계속 이렇게 좀 내가 언제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는 좀 그렇게 하게 해달라 이런 과정을 거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잠시 이제 당연히 우울한 불안한 상태에 잠깐 머무르시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제 경험에는 대개는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저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잘 지혜롭게 극복을 잘 해내세요. 이 시간이 지나고 항암 치료가 끝나고 방사선 치료도 끝나고 이제 호르몬 치료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이제 6개월, 1년 그래서 또 머리가 다시 또 예쁘게 자라고 할 즈음에는 굉장히 마음도 다시 원래 회복을 돼가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 몸도 상처가 나면 스스로 회복을 하듯이 이제 마음에도 그런 과정이 있다고 저희 전문가들은 이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잘 건강하게 작동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잘 적응을 해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 아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면 그분이 이제 새쌍둥이였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아까 그 암 진단 받은 이후에 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5단계 심리를 처음 발표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까 소개한 것처럼 평생을 우리 암 환자분들 곁에서 이제 상담하면서 따뜻하게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새쌍둥이인데 일란성 쌍생아였다고 그래요. 정말 세 명이 지금 보면 좀 약간 달라 보이긴 한데 되게 똑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도 이렇게 하나를 만나면 너는 누구니 하고 물어보셨을 정도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똑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나는 나중에 어디로 가는 사람일까?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거에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 고민하다가 어떤 삶과 죽음에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이제 의사가 되자.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됐다고 이제 그 자서전적인 책에 이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본인도 말년에는 이제 뇌졸중 때문에 10년 동안 거의 침대에서 와병 생활을 하면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2004년 정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돌아가실 때쯤에서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워낙에 이제 임종도 많이 보살피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사실은 암 진단을 제가 상담할 때 보면 선고받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은 예후가 굉장히 좋아지고 뭐 5년, 10년 서바이벌이 90%, 95% 이렇게 굉장히 치료가 너무 잘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진단을 받으면 저 암 선고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거기서 의미하는 거는 이제 사람은 사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태어나서 이제 뭐 죽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부분이지만 이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가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연구도 많이 하고 임사체험 하시는 분들을 마치 임사체험이라는 거는 우리 해외 토픽에 보면 죽었다고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일들이 가끔씩 기사에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거의 2만 명 가까이 전 세계 어디든지 뛰어가서 도대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가장 핵심은 죽음에 있고 죽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이별, 어떤 그런 뭐 어떤 슬픔 이런 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연구해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도 돌아가실 때 별명이 이제 죽음의 여사다 이렇게 다들 불렀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자기가 이제 평생 동안 그런 많은 임종들을 보고 많은 환자분들을 바라본 결론에 의하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이제 나비의 삶과 같다. 그래서 이 생을 살아갈 때는 땅에서 우리 나비라는 게 처음에 애벌레로 이렇게 끔찍끔찍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몸을 칭칭 이렇게 감으면서 이제 우리 번데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누에고치가 돼서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허물을 벗으면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이제 사람의 이생의 삶이 이제 이런 번데기 애벌레와 같은 삶이라면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고 결국에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한 과정.
과도기일 뿐이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나비가 돼서 훨훨 더 자유로운 삶을 찾아가듯이 이제 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그런 거다.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의 죽음이 두렵지 않고 굉장히 기대된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게 예전에 뉴욕 타임스라는 신문에 났던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듯이 본인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었고요. 이분이 이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젊은 우리 여성분들은 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이제 가을이라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 이분이 그 안에서 이제 또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삶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앞으로 내가 관리해야 하는가는 삶의 질, 이제 하루하루 있어서 내가 정말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정말 이렇게 편안한 좋은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의 건강도 결정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몸의 건강은 이제 면역력하고 많이 상관이 있는데요. 이런 정서적인 거는 면역력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우리 건강 활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식사를 잘 차려서 건강한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술 담배를 끊을 수 있어야 되고 잠을 잘 자야 되고 이런 좀 건강 행동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필수적인 그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런 걸 열심히 할 수 있고 의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울하고 늘 불안하신 분들은 항상 걱정되고 이렇게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에 마음의 건강이 많은 부분 결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그럼 내가 관리를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가. 그럼 일단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는 무조건 해롭고 나쁘고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비현실적이고요. 그럼 스트레스는 사람이 사는 거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일단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이런 삶의 질이나 건강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긍정 심리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이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했어요. 이 300마리의 쥐를 100마리씩 A, B, C군으로 나눠서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주입을 했는데요. 이 두 개의 방이 있어요. 이 가느다란 통로로 연결된 두 개의 방에 한쪽에 이제 쥐들을 몰아놓고 밑에서 전기 충격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겠죠, 쥐들이. 그러면은 쥐들이 이제 다른 방으로 이렇게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A군은 어느 쪽을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전기 충격을 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도 희망이 없구나. 이제 절망에 빠진 쥐의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를 A군이라고 하고 B군은 이제 전기 충격을 주긴 하지만 자기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열심히 해서 다른 방으로 건너간 쥐의 경우에는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리고 C군은 이 양쪽 모두 전기 충격을 주지 않고 그냥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한 쥐의 그런 세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암세포를 주입했을 때 세 달 뒤 어느 쥐의 군에서 가장 암이 번식을 하고 있을까를 본 연구예요. 그래서 A군이 가장 많이 암이 발병을 했을 거라는 거는 아마 그냥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B하고 C군 중에는 어느 군이 좀 더 많았을까요? C군이 네, 제가 뉘앙스를 그렇게 막 팍팍 풍겨서 굉장히 스마트하시네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뉘앙스를 풍겨도 틀리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거의 100% 정답을 얘기하시는데요. 3개월 뒤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역시 A군에서는 73%의 쥐에서 암이 발병이 됐고요. C군에서는 50%, B군에서는 이제 31%가 암이 발병돼서 이분이 이제 긍정심리학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어쨌든 이게 스트레스라는 게 피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한번 극복해낸 그런 경험은 우리 삶을 오히려 더 풍요롭게 하고 스트레스에 강인하게 만든다. 이제 이런 거를 주장하시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대가가 되시는 분인데요. 어쨌든 우리 니체라는 철학자도 얘기했듯이 우리한테 이 생기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크 방법 중에 한 개인데요. 그냥 일견 딱 보시기에 내가 지금 현재 스트레스 수준이 몇 점인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가방 올려놓으신 분 몇 점 정도 되실까요? 편안하게 6, 중간 5점 정도요. 우리 그 옆에 계신 분은 몇 점? 5점. 옆에 턱 깨고 계신 분은 몇 점 정도 되세요? 3점?
네, 관리 잘하고 계시네요. 네, 옆에 열심히 필기하고 계신 우리 분은 극도의 스트레스. 지금 현재는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자기 스스로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별로 허술해 보이지만 많은 연구를 한 내용이고요. 보통 한 4점. 4점 이상이면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제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어떤 걸 통해서 내가 이걸 잘 해소할 수 있을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돼 있는 거고요. 우리 그럼 이런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인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재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심리학적인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 카와이 섬이라는 연구에서 처음 발표가 되긴 했는데 결국에 이 연구의 결론은 말씀을 길게 드리고 싶지만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이제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이었어요. 심리학 연구였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럼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오늘 4가지 방법을 잠깐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인간 간의 관계예요. 관계. 좋은 사람, 내 주변에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언제든지 나를 지지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인데요. 우리 한 3,000명의 간호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간호사분들도 치료자지만 본인들이 또 유방암에 걸리기도 하죠. 유방암에 걸린 이제 3,000명에 가까운 이 간호사분들을 이제 쭉 한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추적 관찰을 한 연구인데요. 그러면은 과연 인간관계에 따라서 이분들의 어떤 사망률 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이거를 이제 본 연구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친구가 없는 경우에 우리 간호사분이 유방암에 걸렸을 때 다른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 분들에 비해서 4배 이상 사망할 리스크죠. 위험성이 증가했다.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2.6배. 그 다음에 자녀는 우리 여자분들한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자녀가 있으면 내가 살아야겠다는 목적의식이 굉장히 확실해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5.6배의 차이가 났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반전의 결과는 우리 남편의 경우에는 전혀 우리 유방암에 걸린 경우에 여성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여기에 같이 와주신 선생님들은 전혀 예외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개는 우리 남편분들이 굉장히 무심하고 이렇게 부인을 좀 잘 안 도와주는 남편분들이 많이 여기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 이게 정말 가까운 사람들의 이 심리적인 서포트가 정말 그 간호사분들이 유방암에서 얼마나 잘 극복해낼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큰 중요한 요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wandering mind is unhappy mind.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전에 사이언스라는 잡지에서 발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까 그 사회적인 관계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 이 굉장히 우리 또 회복 탄력성을 늘리는데 중요하다고 돼 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시기를 가장 바라는 그 멘트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완전하게 집중할 수 있으면은 편안할 수가 있는데 항상 늘 과거에 가 있거나 항상 늘 미래에 가 있거나 우리 의식이 이 방황을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에서 근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가 있거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강의를 듣고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 옛날 일을 생각하고 계시고 아마 여기서 누군가는 이제 내일이나 또 한 달 뒤, 또 6개월 뒤, 또 치료할 계획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예로 많이 드는데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치료비가 많이 이제 필요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과거로 흘러가서 이제 똑같은 집을 샀는데 자기 친구는 10년 전에 이제 분당에 집을 사고요. 본인은 일산에 집을 사셨대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집값이 너무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밤마다 속상하신 거예요. 암 진단 받았는데 속상한 게 10년 전에 내가 집을 분당에 샀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매일 밤 생각이 나면서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들어보시면은 이게 너무 손해 보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뻔히 아시는 거지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쨌든 지나간 일을 자꾸 떠올리지 말고 우리 또 잘 지내시던 분들 아까 5년 10년 생존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 건강 검진, 정기 검진 하기 한 3개월 전에는 되게 불안해져 갖고 또 다시 오세요. 이게 또 내가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된다. 잠이 또 안 온다. 이러면서 오시는데 그건 역시 지금 현재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3주 뒤, 한 달 뒤, 3개월 뒤의 결과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지금 현재를 망가뜨리면서 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픈 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죠. 생로병사라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는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를 자꾸 집중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잘 극복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마인드풀니스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이언스라는 연구 논문을 보면 사람들한테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냥 무작위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기에 완전히 집중하고 몇 퍼센트나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래서 나온 결과가 굉장히 저명한 잡지에 실렸는데 역시 이제 원더링 생각이 이렇게 원더링하지 않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에 따라서 행복한 정도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역시 가장 행복한 거는 이제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하고 집중을 최대한 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한번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 이제 마인드풀니스 연습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해볼까 했는데요. 시간이 다음 건강 강좌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핵심은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인 게 호흡법이에요. 우리 불안할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숨 쉬는 게 얕아지고 빨라지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라는 유해한 가스가 늘어나면서 우리 뇌에서 불안 반응을 더 이렇게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번씩은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요. 숨을 천천히 깊이 편안하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한번 연습을 통해서 얻어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아까 이제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하다. 이거에 근거해서 집중을 하시는데요. 이제 가장 기초 방법은 숨 쉬는 지금 내 모습에 내 이 숨 쉬는 뭐 이렇게 몸이 팽창했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집중해 보시고요.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공기가 내 코로 들어와서 이렇게 폐로 들어갔다가 다시 코로 나가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기에만 집중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으로 갈 때는 다시 또 지금 여기로 끌어오고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인드풀니스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직접 환자분들 상담할 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뭐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사람의 그런 리질리언스를 굉장히 놀리는 걸로 아주 일관되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기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늘 가만히 놔두면 항상 나쁜 일들, 속상했던 일들, 안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는데 이제 사람이 평상시에 편안하고 즐거운 활동을 하려면 이 3대 1의 법칙,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나쁜 생각, 나쁜 감정보다 3배 이상 내가 노력을 해야 내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제 습관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이 오늘 하나 있었다면 내가 자꾸 좋은 생각을 해서 3개 이상의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속상하고 섭섭한 사람이 누가 있다면 그 나쁜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예전에 잘해줬던 거, 고마웠던 거를 3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사람한테 지금 화가 나고 섭섭하고 이런 게 많이 이제 가라앉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3대 1의 법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수녀님들 스타디도 이게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수녀님들이 얼마나 치매에 걸리나 이런 긍정성, 감사하는 마음과 치매가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려고 한 거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리 수녀님들이 평생을 혼자 사시다 보니까 이제 일기를 많이 쓰신대요. 일기를. 근데 일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단어들이 있잖아요. 어떤 수녀님들은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정말 중요한 데 쓰임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글이 많은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 되게 부정적인 분들도 있겠죠. 아무리 수녀님이시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수녀가 돼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든지 굉장히 부정적이고 막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표현의 글을 쓰신 분들도 실제로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의 빈도수를 이렇게 퍼센타일로 나눠서 이제 1, 2, 3, 4 그룹으로 나눴을 때 이분들이 75세, 80세, 85세, 90세, 95세까지 얼마나 오래 사시는지를 쫙 따라가서 연구한 결과예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 이게 생존율이거든요. 이 위에 그래프들이 당연히 이제 생존율이 높은 쪽이겠죠. 이분들은 당연히 일기에 감사하는 표현이 많은 분들. 이쪽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원망하는 글들이 있었던 수녀님들. 해서 이게 사람의 감사의 정도, 긍정적인 감정은 이제 수명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는 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또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오셨대요. 근데 이렇게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이제 여명이 6개월밖에 안 남으신 것 같다. 40대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뭐 정말 드시고 싶은 거 많이 드시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이제 이렇게 그냥 지내시라. 뭐 다른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어요. 자기는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어린애들을 내가 진짜 혼자서 잘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선생님이 자기 이렇게 포기하는 게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는 열심히 이 아이들과 함께 오래 살아야 되는데 진짜 치료를 정말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정말 살아야 되는 그런 명확한 의미, 목적이 가득하신 분들, 제가 그 이후에 그분이 정말 6년, 7년, 8년까지 잘 지내시는 걸 봤어요. 실제로 제 눈으로. 그래서 이런 삶의 목적,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가 명확한 분들, 최근에 조선일보에서도 한번 났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뭐 말기 암 환자분들 투병해서 이게 기적처럼 되게 잘 병이 낫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삶의 명확한 목적, 나는 병을 나을 수 있다. 이런 뚜렷한 목적의식 같은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난 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삶의 의미도 의미고 결국에 내가 겪는 이런 심리적인 고통, 암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속상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어쨌든 나한테 손해지만 결국에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뭐를 배울 수 있을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 나한테? 이런 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결국에 잘 극복해낸다는 거죠. 제가 한번 뵀던 분,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셔서 더 그랬던 것 같긴 한데요. 그분은 어떻게 운이 나쁘게 양쪽에 다 이제 유방암이 맞아서 동시에 이제 유방절제술을 한 번에 받기 전에 이제 주治선생님이 좀 걱정이 되셨었던 것 같아요. 이 한쪽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양쪽을 다 이렇게 절제술을 하기 전에 너무 마음이 심란하지 않을까 해서 저를 이제 불러서 제가 병실에 가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분이 오히려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저한테 걱정돼서 오셨냐고,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저를 이렇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더 큰 일에 쓰시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안심하고 그때 왔었는데 어쨌든 그런 고통의 의미를 조금 자꾸 부여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오늘 우리 굉장히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생기시고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볼 수 있는 게 사회적 관계. 아까 그 리질리언스 연구에서 결국에 단 한 사람의 나를 늘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게 그 연구의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단 한 사람의 그런 분들이 계신지 머리에 떠오르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라면 잘하고 계신 거고요. 만약에 내가 힘들 때 이야기를 정말 허심탄회하고 나누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안 떠오른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만들려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또 다른 힘든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돼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집중하려고 하는 습관, 그리고 자꾸 방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또 이제 가능하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3대1의 법칙, 그리고 어쨌든 지금 고통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시는 그런 4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런 거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 생활에서 실천을 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돌아가셔서 이제 이런 거 하나라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